네, 안녕하세요. 러닝베스트 박세라 대표입니다. 오늘 또 저희 6월달 매월 한 번씩 하는 CEO 리포트를 활용한 이제 고객 사례 공유 라이브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이 라이브 강의를 지금 이제 3월부터 진행을 했죠. 진행을 했는데 이제 제가 본론을 빨리 말하고 싶은 그런 조바심에 시작하자마자 항상 그냥 제가 이 강의하고 싶은 내용만 쭈루룩 하고 끝내버리니까 저희 엄태호 이사가 그래도 어쨌든 저희가 이게 유튜브로 하는 건데 형식은 좀 갖추자 하셔서 제가 지금 아이스 브레이킹을 좀 해야 되는데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어색하고 그 얘기 꼭 하라고 저한테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해야 되나? 구독? 좋아요? 이런 거 저희도 어쨌든 구독자가 늘어나면 이 또 기능을 활용할 수 있는 라이브 유튜브에서 이런 것들도 많아지고 보기에도 또 홍보 효과가 있으니까 강의도 들으시지만 저희 이제 유튜브로 들어가시면은 저희 러닝베스트 검색하시면 요 영상이 떠 있을 거야. 그래서 또 노출이 되시면 일부러 이미 저희 잘 알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독도 한번 해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저희가 사전에 저희 CEO 파트너 유료 회원분들 이제 를 대상으로 해서 신청을 받았어요. 그래서 여러 고객 사례를 좀 공유하는 거를 신청을 해주셨는데 그 중에서 제가 이제 2개 케이스를 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50분 정도 시간 동안 이 2개 회사 사례를 마치 여러분의 고객 사례라고 한번 생각하시고 집중적으로 같이 좀 공유를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첫 번째 고객 사례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대략적으로 이게 저희 이제 회원분이 이 회사의 상황이 이렇다. 이 대표님이 이런 어떤 문제점에 대한 솔루션을 원하신다라고 해서 사전적으로 좀 알려주셨는데 아주 디테일한 내용을 알려주지는 못하셨어요. 왜냐하면 이제 어쨌든 깊게 상담을 한 이후에 이 회사를 파악을 해서 저희한테 이제 요청을 해주신다기보다 사전에 조금의 어느 정도 정보는 있지만 많이 이제 이 정보가 파악되지 않은 상태에서 고객 상담 전에 뭔가 준비를 하고 가고 싶은 마음이 있으시니까 그 전에 저희한테 이제 부탁을 한 거라서 이 내용만으로 제가 이제 그 회사에 딱 맞게 완벽하게 문제 없는 그런 솔루션을 드리는 건 사실 불가능하지만 대략적인 이제 그 가이드를 잡을 수 있을 정도로 좀 한번 같이 파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해 주신 게 이 회사가 보니까는 아버지가 지금 회사를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고 아들도 지금 이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이제 연세도 있고 현재 실질적으로 회사의 전반적인 경영은 아들이 이미 하고 있대요. 그래서 아버님은 한 5년에서 6년 후에 실제 퇴직을 하실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아들에게 크게 세금의 어떤 부담 없이 가업을 승계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 거고요. 두 번째는 차명주주가 있네요. 사실 가업 승계를 하려면 그 전에 선행돼서 해결이 돼야 되는 게 차명주식이 있으면 그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차명주주가 있는데 이 사람의 지분을 가져오려고 과거에 변호사님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신 적이 있었나 봐요. 근데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명의신탁 확인 제도를 실제 소유 확인 제도를 활용을 하든 아니면 소송을 진행을 하든 어쨌든 명의신탁임을 입증할 수 있는 어느 정도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상담을 하셨을 때는 그게 좀 어렵다. 그래서 명의신탁 그 입증해서 환원하는 거는 어려울 거다라는 답변을 들으셨대요. 근데 이제 정확하게 어떤 이유 때문에 안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정보는 제가 없어가지고 한번 실제 이 회사를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결과적으로 아직까지 그래서 이 차명 주식이 해결이 안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걸 해결하고 싶어 하시는 건데 현재 그 차명 주주가 이 회사의 직원이셨나 봐요. 그래서 직원인데 병가 중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좀 회사에 근무를 하고 있지는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퇴사 처리는 가능한 상황이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계셔서 요 부분은 좀 주의 깊게 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퇴사 처리 가능.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의 문제는 뭐냐면 가지급금이 20억
가량에서 진짜 20억이 맞는지 제가 한번 재확인을 요청을 했었는데 실제로 20억이 맞다고 하시네요. 그래서 20억 정도 지금 가지급금이 있는 상태에서 이거를 이제 어쨌든 아버지가 6년도에 퇴직을 하고 나면 온전히 우리 아들이 물려받아서 운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버지 때에 있었던 이 20억의 가지급금을 완벽하게 해결을 한 상태에서 값을 물려주고 싶다. 뭐 요 세 가지의 주요 니즈가 있는 고객님의 사례였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 회사 보시면 유한회사네요. 그래서 제가 일부러 그동안은 저희가 이제 주식회사 케이스만 계속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유한회사도 이렇게 고객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부러 좀 유한회사의 케이스를 좀 선정을 해봤고요. 보시면은 설립일자가 94년, 굉장히 업력이 오래된 회사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대표이사가 두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땡중님이 아버님의, 왜냐면 딱 보면 나이를 봐도 알죠. 그 다음에 이제 이땡영님이 아드님. 그래서 이제 이렇게 나이를 딱 보면 저희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건설 폐기물 처리 업종을 하고 있는 회사고 직원들도 25명 됐고 뭐 산업재산권도 이렇게 가지고 있는 그런 회사고요. 일단은 건설업 쪽은 아시겠지만 그 자본금 요건을 좀 갖춰야 돼요. 그래서 딱 봐도 지금 자본금이 일반적인 뭐 5천만 원, 뭐 1억 원 이런 게 아니라 9억 1천만 원 정도에서 굉장히 좀 높은 자본금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유한회사 뭐 익숙하게 잘 아시는 분들도 있지만 나는 유한회사 좀 생소해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 이제 종합과정 보면 1교시에 첫 번째 시간에 항상 그 영리법인 5가지 유형의 특징을 제가 이제 교재에 넣어놨었는데 수업 시간에는 깊게 다뤄보지는 않았지만 한번 요거 리뷰만 가볍게 하고 넘어가 볼게요.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의 차이. 그래서 일단은 주식회사에서는 저희가 이제 주주라는 표현을 쓰고 유한회사에서는 유한책임사원.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두 회사 모두 회사가 문을 닫을 때 주주가 본인이 출자한 것만큼 유한책임을 하고 끝난다라는 부분은 같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 법인 유형의 구성을 보면 제일 많은 게 주식회사지만 그 다음으로 많은 유형이 적지 않은 그 개수가 유한회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주총회라는 표현 대신에 이렇게 이제 사원총회라는 표현을 쓰게 되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은 이제 주주총회 이제 그 각각의 이제 주주총회 주식회사에서는 뭐 이사가 또 3명 이상 있으면 이사회가 있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해야 되는데 여기 이제 유한회사에서는 이사회 제도라는 것 자체가 없대요. 그래서 이사가 여러 명이어도 뭐 대표를 뽑을 필요는 없고 이제 이사 각자가 업무를 집행을 하고요. 물론 이제 대표이사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이사 중에서 회사의 편의에 따라서 이렇게 뽑으실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또 특징이 뭐냐면 우리 주식회사는 사내이사의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재선임을 해야 되잖아요. 임기가 상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유한회사는 유한회사 정관도 저희가 샘플 저희 영업 자료실에 들어가면 있으실 거예요. CEO 파트너. 보시면 그냥 임기를 회사가 임의적으로 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임기가 끝나고 새 사람으로 바뀔 때 그러니까 퇴임이나 사임을 하고 새로운 임원 이사가 이제 취임이 될 때 그때마다 이제 등기를 하는 그런 구조가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주식 그러니까 유한회사의 지분도 뭐 제3자한테 자유롭게 양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뭐 전혀 문제 없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하다 보면 아까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가지급금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지급금을 해결하는 솔루션 중에서 자기 주식 취득 활용해서 하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근데 유한회사는 원칙적으로 자기 주식 취득이 제한이 됩니다. 물론 이제 몇 가지 좀 예외 상황에서 적용할 수는 있으나 지금 뭐 가지급금 솔루션 해결을 하기 위해서 그냥 배우자의 주식을 뭐 취득을 한다, 대표님 걸 취득한다 이런 식의 일반적인 자기 주식 취득은 어렵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기억을 하실 필요는 있어요. 그리고 뭐 우리가 제3자한테 주식을 양도를 하는 데 있어서 원래 주식회사는 규정 정관에도 넣고 또 그 등기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한회사는 그냥 정관에만 넣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등기까지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기억하시겠지만 2020년부터 이제 외부감사 대상 그 법인에 예전에는 주식회사만 해당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유한회사도 해당된다. 뭐 그래서 과거에 일부 회사들이 외부감사 외감 대상 법인 안 되려고 주식회사에서 뭐 유한회사로 조직 변경을 하고 뭐 이랬었는데 그거는 지금은 의미가 없다 정도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보시면은 이제 주주랑 임원 현황을 볼게요. 그래서 이제 주주를 보니까 4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표님이 58.9% 정도 지분을 가지고 계시고요. 그 밑에 3명이 지분이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요 배땡님이 차명주주이시래요. 그리고 직원인데 제가 지금 타인이라고 잘못 써놨네요. 근데 아직은 직원인데 퇴사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타인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데, 이 지분율이 한 16.7% 정도가 차명이신가 봐요. 그래서 나머지 2분은 주주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밑에 이제 임원 현황을 보니까 대표이사가 2명으로 돼 있네요. 여러분들 그 대표이사 이걸 뭐라 그랬죠? 각자 대표이사 체계라 그랬죠? 왼쪽에 보면은 이렇게 친절하게 주석으로 이 회사가 각자 대표다라고 써져 있어요. 이게 분석에서 나와 있는 거고요. 앞에 공동이 붙으면 공동대표이사. 그래서 각자 대표이사 체계에서는 그냥 한 명의 대표가 독립적인 권한을 가지고 외부의 대표이사로서 대표적인 권리를 행사를 할 수 있다. 공동대표는 2사람이 한 몸이어야 된다. 뭐 이렇게 설명을 드렸어요. 이 회사는 이제 각자 대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는 아들이, 요게 지금 또 다른 요 대표이사가 이영땡이 아들입니다. 아들이 운영을 하고 있다 하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아들이 대표이사이면서 또 주주인가 봤더니, 저는 여기 위에도 이름이 이뭐땡, 여기도 이영땡이 있으니까 이게 동일인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등기부등본을 봤더니 실제로는 정확한 이름으로 보면은 둘이 이름이 끝에는 돌림자긴 한데 중간이 달라요. 그래서 지금 요 아드님이 임원으로는 대표이사는 하고 있지만 지분이 하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중간에 이 아들이 좀 공적인 공무를 좀 외부 업무를 하셨나 봐요. 그래서 그런 이유 때문에 특정 회사에 뭐 어떤 주주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부러 안 되게 하셨던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어쨌든 아들한테 궁극적으로 가업을 승계하고 싶은데, 첫 번째 차명주주가 있고요. 2번째 아들이 현재는 지분이 하나도 없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실제로 이게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그 다음에 실제로 등기 임원들의 나이를 보게 되면 이 등기 임원과 실제로 대표님과의 어떤 관계가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 CO 파트너 프로그램의 가장 큰 장점은 이렇게 법인 등기부등본도 고객을 등록하면 자동으로 저희가 불러오잖아요. 그래서 말소사항 포함의 내용들을 보시면 과거에 이렇게 히스토리들도 볼 수 있으니까 그 부분은 꼭 상담하시기 전에 과거의 히스토리들을 요 법인 등기부등본에 말소사항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내용을 보고 여기 생년월일을 통해서 좀 파악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실제로 고객에 대한 정보를 이미 알고 가셔가지고 리포트를 준비해 가셔서 상담을 하실 수도 있지만, 고객의 상황을 하나도 모르고 바로 상황을 하실 때에는 항상 저희 CCO 리포트의 첫 번째 테마인 기업 재무 분석의 그 테마를 가지고 이제 고객과 주주에 대한 상황들, 아까 말씀드린 차명주주가 진짜 있는지 없는지도 확인하시고, 아들이 주주인지 아니면은 임원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고, 그런 다음에 현재 회사의 기본적인 재무 상태를 좀 리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항상 모든 고객한테 공통적으로 저희가 이제 리뷰를 해드리는 그런 페이지이잖아요. 쭉 보시면 이제 그냥 대략적으로 흐름만 말씀해 주셔도 돼요. 지난 3년간에 이렇게 보시면은 매출액 자체도 지금 요 그래프가 매출액을 보이고 있죠. 절대 금액 자체도 이렇게 이제 좀 27억에서 매출액이 65억에서 47억으로 이렇게 줄어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당기 순이익도 이렇게 점점 줄어들고 있네요. 그래서 보시면은 2년 연속 당기 순이익이 22.6%, 10.1%로 줄어들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과거에 순이익률이 굉장히 좋은 회사였네요. 좋은 회사였는데 37%, 41% 하다가 이제 작년 기준으로 10%까지 이익률이 좀 떨어진 상황인 것 같아요. 이게 작년에 일시적인 이슈인 건지 아니면 앞으로 이 추세가 갈 건지 이런 부분도 궁금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물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은
부채 비율, 그러니까 안정성 지표를 한번 볼게요. 이 회사는 앞에서 다시 보시면 자산이 189억에 그 다음에 보시면은 매출액이 47억 원이었죠. 자, 이 회사가 외감 대상 법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죠. 왜냐면 매출액이 100억이 안 됐으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회사가 외감 법인이면 이제 왼쪽에 주석에 써져 있으니까 그거는 또 내가 숫자를 기억하지 못해도 리포트에 이미 그 단서를 써주니까 확인하시면 되고요. 다시 그 안정성 지표를 보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이제 지금 거의 28년 정도 된 회사인데 지속적으로 부채 비율, 재무 상태표 상에 그 소위 말해서 기초 체력은 굉장히 좋은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부채 비율도 좋고 그다음에 차입금 의존도도 좋고 유동 비율도 좋고 이자 보상 비율도 좋은 상황입니다. 좋다라는 게 뭐와 비교해서 좋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이제 업종 평균하고도 이렇게 비교해서도 좋다라는 걸 아실 수도 있지만 이 표준 비율, 이 표준 비율은 전문가들이 과거에 이 중소기업의 평균치들과 비교를 해서 이 정도 이상이면 양호하다, 아니면은 우수하다, 아니면 위험이 있다라고 보여주는 이 표준 비율 대비해서 이 업체의 비율이 좋은지 아닌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업종 평균은 그냥 비교로 한번 옆에서 보여주는 거고요. 그래서 안정성, 이 회사의 재무적인 기초 체력은 좋은 상태이다. 그러면 수익률은 어떠냐? 작년치 부분이 수익률이 조금 악화된 거를 보실 수 있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 위험이라는 이런 시그널들이 수익성 지표에서 보여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업종 평균이 순이익률이 6%예요. 근데 이 회사는 10%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이익률이 좋은 회사이고 만약에 이게 작년에 일시적인 문제였다 그러면 앞으로 다시 예전으로 이렇게 해보게 된다 그러면 이 회사의 기업 가치는 앞으로도 계속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회사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를 보시면은 실제로 이런 얘기도 저한테 이제 얘기해 주신 게 있어요. 뭐 차명 주식을 이제 나중 환원을 하기 위해서 일부러 뭐 매출을 줄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그 매출을 줄이고 어쩌고는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전혀 의미가 없는 게 일단 큰 기업에서 매출을 갑자기 줄이고 누락을 하는 게 생각보다는 쉽지 않고 그걸로 해서 인위적으로 기업 가치를 줄이는 게 맞는 건지 차명주식 해결만을 위해서 그건 의미가 없어서 사실 중요한 그거는 의미는 아닐 것 같고 일단 뒤에서 말씀드린 차명주식 해결 방안을 보시고 그 부분에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다를 말씀해 주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장성 지표를 보시면은 일단 작년 기준만 보시면 그 직전 연도와 비교해서 성장성이 이렇게 좀 정체되어 있는 것들을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활동성 지표는 그냥 보통의 수준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요약 재무 상태표를 가서 볼게요. 그래서 이 회사는 앞서서 가지급금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실제로 재무 상태표만 보고 정확하게 가지급금이 얼마인지를 파악하기가 어려운 게 계정을 정확하게 그렇게 안 쓰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회사의 기업 재무 정보를 조회한 데이터를 보면 소위 말해서 이제 주임종 단기 대여금, 가지급금이라고 표현한 거는 직전 연도에 14억으로 했다가 그 다음에 5억 원으로 또 줄여서 표현을 하고 근데 전체적인 단기 대여금 총 합으로 보면은 여기에 이제 20억이 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약 재무제표라 디테일한 지금 항목까지는 다 안 나왔지만 가지급금이나 주임종 단기 대여금이라는 항목이 아니라 다른 항목으로 얘를 뿌려가지고 지금 그 가지급금을 좀 숨겨놓은 상태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단기 대여금 전체가 21억인 걸 보니까 이게 다 대부분 가지급금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보시면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은 지금 숫자를 한참 세셔야 될 정도죠. 보시면은 14억이 아닙니다. 지금 이거. 그래서 140억 정도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쌓여있는 상태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기업 가치를 계산을 해보지 않아도 되게 가치가 높은 회사라는 거를 아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익준비금이 있어요. 그래서 이익준비금이 계정이 있네요. 그래서 회사가 지금 한 1억 정도가 쌓여있는 거는 뭐다? 과거에 배당을 한 적이 있다. 근데 이 회사가 차명주주가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과거에 배당을 했다 그러면 그 배당금을 어떻게 차명주주를 처리를 했는지를 확인을 해보셔야 되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배당을 했다. 그러면 차명주주 그래서 그 배당금을 받아서 썼다. 그러면 이게 이제
명의신탁 환원을 할 때 불리한 증거다라고 말씀을 강의 때 드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좀 차명주주한테 그냥 배당을 해버렸으면 정말 이거는 좀 불리한 증거가 됐겠다 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 회사는 규모가 크잖아요. 그래서 직원들도 아까 25명이고요. 그런 사실 저희 지금 상시 근로자 수는 여러분들이 신뢰를 하셔도 되는 게 이제 본점 기준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고객 등록을 할 때 그 소위 말하는 뭐 한국평가데이터 크레탑의 그 근로자 수를 가져오는 게 아니라 다시 저희가 이제 근로복지공단의 실시간 정보를 가져오잖아요. 그래서 현재 이제 이 회사 같은 경우 25명이 맞을 텐데 그러면은 사실은 퇴직금 충당 부채를 정상적으로 쌓았다라고 하면은 뭐 이거보다 지금 2억대로 되어 있는데 더 커야 맞는 거고요. 그래서 일부 100% 다 안 쌓았을 가능성이 높고 어쨌든 퇴직급여 충당 부채 개정은 나오지만 뭐 퇴직연금 운용자산이 없는 거 보니까 DB형을 가입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뭐 일부러 DC형을 가입했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 그 뒷페이지에 보면 퇴직급여 손익계산서가 그냥 DC형에 가입을 했다면 이게 매년 균등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냥 들쑥날쑥 한다는 거 그냥 퇴직할 때 퇴직급여 처리를 한 거니까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회사는 또 비용 처리 효과도 있기 때문에 퇴직연금을 좀 도입을 검토를 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언급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익계산서상에서 보면은 이자 수익이 이 회사는 22억이나 돼요. 아니 2억 2천만 원이나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서 가지급금이 20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뭐 5%로만 인정이자가 4.6%니까 4.6%를 계산을 하면 거의 1억 정도가 인정이자가 이제 이자 수익으로 잡혔을 거고요. 나머지 뭐 1억 2천 정도는 실제로 다른 뭐 금융 상품이라든가 이런 투자한 것에 대해서 이자를 받은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이 부분이 다 이제 플러스가 돼서 인정이자도 이제 법인세에 과표가 되겠죠. 그래서 가지급금이 많은 회사들은 이렇게 이제 이자 수익도 많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재무 현황을 같이 리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라이프 사이클을 보면 실제로 이 케이스는 지금 회원님이 미리 고객의 상황을 저한테 알려주셨지만 제가 이 고객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다 하더라도 업력이 이미 28년이 지났고 그렇죠? 대표님 나이가 74세 심지어 아들이 44세인데 대표이사로 근무를 하고 있고 이걸 상황을 봤었을 때는 이 회사는 가업승계를 왜냐면 가업승계는 어느 날 하루 이틀에 되는 게 아니라 3년에서 5년 정도 플랜을 가지고 준비를 해야 되는데 지금이 딱 그 타이밍이구나 라고 저희가 먼저 제안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니즈가 필요한 그 니즈가 있는 회사일 거다 저희가 미리 알 수 있는 부분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제 뭐 아까 제가 말로 언급을 했던 재무 비율을 보고 언급을 했던 재무 현재 상황들 부분을 한번 다시 리뷰를 해주실 수도 있고요. 이 회사는 이미 배당을 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차명주주가 있으면 그 차명주주의 배당을 어떻게 실제로 진짜 줘버린 건지 아니면은 차명주주의 배당금을 대표님이 다시 받아와서 대표님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합산을 했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유리한 증거가 되겠죠. 그것도 한번 물어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회사가 순이익률이 계속 좋았잖아요. 그 다음에 안정성 지표를 보셨지만 재무적인 기초 상황도 좋았고 또 현금 여력도 꽤 있는 회사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대표님이 갑작스런 유고가 발생이 됐었을 때 법인의 현금성 자산, 비상 운영 자금은 충분히 준비되어 있다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차명 주식이 저희가 실제 이 회사가 차명 주주가 있는지 없는지 사전 정보가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사 설립일이 94년이었다는 거는 96년 9월 이전 설립 법인의 경우에는 그때 당시에는 무조건 발기인이 7명 이상이었잖아요. 그래서 차명주주가 있을 가능성이 높구나 미리 알 수 있어서 물어봤을 거예요. 근데 이제 이미 한 명이 차명주주라는 걸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변호사님 상담을 통해서 명의신탁 뭐 환원이 어려웠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한다라는 걸 보면 요때 시점에 차명을 만든 건 아니고 뭐 중간에 만든다거나 뭐 이러지 않았을까. 발기인 시점부터 차명이었다라고 하면 이건 이제 상법 요건 때문에 어쩔 수 없던 거기 때문에 소송을 하면은 사실은 승소를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요 정도 요건만 갖추더라도. 근데 이제 좀 어렵다고
했던 걸 보면 그런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제로 이 회사가 중간에 배당뿐만 아니라 유상증자를 하면서 차명주주가 참여를 했다. 그러면 그거 역시도 차명주주가 권리를 행사를 한 거기 때문에 불리한 증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회사를 보시면은 이렇게 다시 좀 돌아가서 보시면 자본금이 있지만 중간에 자본잉여금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라면 액면가 이상의 시가로 유상증자를 그동안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즉 외부의 투자를 받은 적도 없는 거죠. 물론 액면가로 균등증자를 했을 수는 있지만 그 경우에는 차명주주가 균등증자에 무상증자를 참여했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불리한 증거는 아니거든요. 시가 이상의 유상증자를 참여했을 때가 불리한 거기 때문에 이것도 또 내용을 깊게 아실 분들을 위해서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보면은 가지급금 잔액이 확인됐으니까 고객이 말하지 않아도 저희가 이제 이걸 해결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가업 상계의 니즈가 있다. 그래서 이 내용을 보시면 기본적으로 이 회사는 어떤 포인트를 잡고 컨설팅을 진행을 해야 되는지가 이미 요약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처음 만나는 회사와 초회 상담, 첫 번째 상담을 하실 때는 반드시 이 종합 개요 페이지를 가지고 얘기를 해서 질문을 하면 고객이 당연히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겠죠. 그러면서 컨설팅을 뭘 할지를 정하시면 됩니다. 이 회사는 업력이 되게 오래됐잖아요. 매출도 높고 좋은 회사인데요. 보시면 연구소가 없네요. 없는 이유가 있으실 건데 있으면 또 장점도 되게 많아요. 그 이후에 뭐 메인비즈라든가 이노비즈 인증 같은 경우가 없어서 이런 것들을 받을 때도 연구소가 있는 게 좋고 규모를 봤었을 때는 충분히 검토를 해볼 만한데 왜 설립을 안 했는지도 또 이유를 물어보시고 그게 가능하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기업 제도 부분을 정비해주는 업무도 컨설팅으로 진행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연구소 설립하고 메인비즈, 이노비즈 인증을 또 받아야 그 이후에 또 경우에 따라서는 회사가 뭐 정책자금 이런 부분들을 활용을 하는 것도 또 도움이 되는 프로세스이기 때문에 좀 길게 설명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제 고객님의 니즈에 대한 솔루션을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러려면 먼저 회사가 기업 가치가 얼마인지를 알아야 뭐 차명주주 지분 가치가 얼마인지,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으로부터 아들한테 넘어가야 될 그 주식의 상속 재산이 얼마인지 뭐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잖아요. 기업 가치가 123억 원 정도 나오네요. 뭐 대략 예측이 가능했겠지만 미처분 이익잉여금이 100억대였잖아요. 그래서 이 정도 이제 기업 가치가 나오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만약에 아까 보셨던 순이익률이 작년에 일시적으로 그렇게 낮았고 앞으로 다시 옛날처럼 올라간다 그러면 작년 기준의 주식 가치 사실은 가장 지금 저렴한 시점일 수 있는 상황인 거죠. 아버지가 58% 가지고 계신데 그게 72억 원인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상속이 만약에 일어난다 그러면 상속 재산에 주식 72억 원이 들어가야 돼. 현재 시점 기준인 거죠. 미래는 이게 이제 더 커질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차명주주를 보시면은 차명주주가 16.7%를 가지고 있는데 20.6억 원 정도의 지분 가치니까 이거 회수하기가 규모가 꽤 큰 그런 경우인 거죠. 그래서 이게 뭐 소득세법상 특수관계거나 아니면 상증세법상도 특수관계, 직원일 때는 여전히 상증세법상 특수일 거야. 이 경우에는 이 만만치 않은 세금을 감안을 하면 찾아온다. 명의신탁 환원을 만약에 못한다 그러면 지금 시점으로 증여를 받거나 매매를 해야 되는데 만만치 않은 세금이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리 저희는 단서를 알았죠. 이 직원이 퇴사를 할 수 있다. 그게 저희는 좋다. 우리가 좀 이거 차명주식 환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 편하게 하겠다. 이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뒤에서 제가 이건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보시면 이제 차명주식 부분을 명확하게 좀 얘기를 해봐야 될 건데 일단은 뭐 명의신탁 주식을 이게 이제 환원을 할 수 있었다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그때 시점에 증여세와 가산세로 돼서 세금 부담이 적을 거예요. 근데 게다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명의신탁일로부터 보시면은 15년 3개월이 지났기 때문에 그 세금마저도 이제 그 제척기간이 지나서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서 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상황인데 결론은 어쨌든
변호사 상담을 했었을 때는 명의신탁 주식을 이제 환원을 하는 요건이 갖추지 않는다. 그 말은 기본적으로는 여기 명의신탁 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제도를 활용을 하려면 2001년 7월 23일 이전 설립 법인이어야 된다는 게 기본 요건이에요. 이 회사는 이게 맞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용하기 어렵다라는 거는 요 시점에 발기인이 된 게 최초 시점에 발기인 시점에 이제 차명주주가 된 게 아닐 가능성이 크다는 거. 두 번째, 중간에 뭐 배당을 계속 차명주주가 받아갔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아니라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때 당시에 내용을 제가 정확히 몰라가지고 이 부분은 이 정도까지 해서 넘어가고요. 그러면 저는 일단 결론적으로는 명의신탁 주식을 환원을 못하나? 이제 요걸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이번 기회에 다른 변호사님이랑 시간이 좀 지난 상황이라 그러면 다시 한번 좀 상담을 받아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 시점에 최초 법인 설립 시점에 차명주주를 한 게 아니라 중간에 뭐 한 거라 그러면은 변호사님 말대로 이제 좀 찾아오는 게 어렵다라는 거는 맞을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법인 설립 시점부터 차명주주였다라고 하면 요건 한번 다시 상담을 받아보기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제 강의에서는 환원 못한다 치고 입증을 못해가지고 환원을 못한다 치고 그러면 지금 시점에 차명주주의 지분이 그 사람 거라는 걸 인정하고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해드릴 거예요. 현재 직원인 상태일 때는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잖아요. 특수관계이기 때문에 저가 양수도를 하더라도 추가적인 증여 의제가 생기지 않는 증여세를 내야 되지 않는 범위 내는 30% 그리고 3억 원을 또 넘으면 안 돼요. 절대 금액으로. 그래서 이제 계산을 해보면 어쨌든 저가 양수도를 했었을 때 이 보유 지분 가치가 기본적으로 어마무시하기 때문에 세금을 4억 원대를 내야 돼요. 명의신탁으로 입증받아서 찾아왔다 그러면 7천만 원 정도 세금이고 이거는 또 증여세 부과 제척기간이 지나서 이걸 안 내도 됐었지만 입증을 못 받았다라고 하면 지금 시점에 직원일 때 매매를 하게 됐었을 때 사실 그나마 이 30% 할인 적용을 한 게 제일 세금이 적잖아요. 그렇지만 이 어마무시한 세금이라는 거죠. 근데 다행히 만약에 이 직원을 퇴사를 시켰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이 페이지 기억나시죠? 퇴사를 하게 되면 퇴사한 직원 그리고 아까 지분도 30%가 안 됐죠. 이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비특수 관계가 돼요. 그러면 3억 원 할인을 우리 적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3억 할인을 적용을 하면 그래도 왜 세금이 똑같지? 라고 하시면 앞에 30%가 워낙 이 기업 가치가 크다 보니까 원래 20억에 30% 하면 6억이에요. 근데 6억을 해주는 게 아니라 3억을 맥스로 해줬기 때문에 그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였었을 때의 할인 금액이나 지금 비특수관계였었을 때 할인 금액이 이제 동일한 상황이 나왔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 상증세법상 비특수여도 세금 어마무시한 거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분산을 해야 돼요. 각각 3억을 쓸 수 있게끔 하려면 기간을 분산을 하고 사람을 분산을 해야 되는데 이게 절대 규모가 너무 크다 보니까 한두 개를 분산을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거죠. 이 리포트에서는 7명한테 분산을 하면은 세금 없이 액면가로 거래해가지고 찾아올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7명하고 거래를 해요.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은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거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제 가업을 물려주려고 하는데 아들이 지분이 하나도 없었다 그랬잖아. 그래서 아들 그리고 그다음에 아들의 가족들이 있으실 거예요. 아들의 뭐 배우자가 있고 자녀가 있겠죠. 그건 지금 확인이 안 되지만 만약에 그렇게 3명 이상이 있다라고 하면 그 3명이 나눠서 뭐 3억 5천 정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3억에서 3억 5천 정도를 올해 매매를 해서 가져오고요. 그 다음에 또 내년에 시간을 좀 벌어서 한 해에 이거를 7명을 찾기는 어려우니까 그리고 한 사람이 한 해에 한 번밖에 3억을 쓸 수 없으니까 그 다음에 또 나눠가지고 3명이 가져오는 방법을 쓰는 게 그나마 가장 세금 없이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아들에게 아버지의 지분을 궁극적으로 지금 현재 시점의 주식 가치가 74억 정도 되는 거를 향후에 이제
뭐 기업 가치는 계속 커지겠지만 물려주려고 하면 나중에 물려주면은 훨씬 상속재산이 커지고 이제 그 세금이 커지겠잖아요. 그래서 미리 준비할 수 있는 가업승계 플랜이 뭘까? 현재 시점에 주식만 상속을 하더라도 14억이 세금인 거야. 그런데 이게 20년 후로 아버지가 또 뭐 오래 사실 수가 있으니까 20년 후가 되면 이게 이제 주식만 해서 32억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전에 지금 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뭐 1차적으로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게 회사가 어쨌든 경영기간이 거의 30년 넘잖아요. 그러면은 1차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게 가업상속 공제를 나중에 쓰겠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죠. 아시겠지만 10년 이상이면 300억, 20년 이상이면 400억, 뭐 30년 이상이 돼버리면 600억까지 한도를 해서 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미래에 쓰는 거니까 그때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만 보고 있기에 좀 불안하실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제 상속공제가 아니라 아들한테 현재 주식이 하나도 없으니까 가업 여기 다음 페이지 보시면은 가업 상속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요거는 실제로 상속이 일어났었을 때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최대 600억까지 쓸 수 있는 회사인 거고요. 다른 조건을 보시면 다 해당이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 시점부터 좀 미리 준비를 하겠다라고 하면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을 해서 최대한 많이 아들한테 주식을 증여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요건이 당연히 아버지가 60세 이상이어야 되고 아들이 이 주식을 증여한 이후로 이제 3년 이내 취임을 해야 되는데 대표이사로 이미 되어 있잖아. 이런 요건들을 갖출 수 있기 때문에 15공 공제, 10% 단일 세율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굉장히 세금을 낮춰가지고 아들에게 주식을 증여를 할 수는 있어요. 그러면 이때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 특례를 이용하려고 하는 법인일 경우에 사실 99%를 다 주식 증여를 한 다음에 마지막에 1%만 한 주만 남겨놓고 상속 공제를 이용할 수도 있어요. 이건 이제 선택하기 나름인데 뭐 어떤 거를 더 많이 하는 게 유리하느냐? 아시겠지만 이제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 특례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상속이 일어나는 시점에 그게 뭐 10년 이후가 되더라도 예전에 이제 증여했던 걸 합산을 하잖아요. 합산을 할 때 생각을 하시면 주식 가치가 계속 상승할 회사다라고 하면 지금 미리 증여를 한 게 나중에 지금 금액이 합산이 되는 거죠. 그러면 유리하겠죠. 근데 만약에 이 회사가 기업 가치가 계속 줄어들고 소위 말해서 쪼그라들 거라고 예상되고 그럴 리스크가 크다라고 하면 지금 증여한 거를 뭐 100억, 50억을 증여를 했는데 나중에 그 가치가 상속 시점에는 더 줄어들 수도 있단 말이에요. 기업 가치가 줄면. 그치만 예전에 증여를 해버렸으면 그 금액을 그대로 더하니까 그 경우에는 불리하겠죠. 근데 이 회사는 이제 그래서 물어보시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예요. 작년에 이익률이 줄었는데 이게 앞으로 계속 줄어들 거여서 회사가 이렇게 축소될 것으로 예상이 되면 가업승계 주식 증여를 많이 하는 게 나중 측면에서 오히려 상속 시점에 기업 가치가 더 줄어들 수도 있다라고 하면 안 하는 게 맞고요. 근데 계속 기업이 유지 아니면 상승을 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작년만 좀 일시적으로 그런 거지 계속 잘 될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가업승계 주식 증여세 과세 특례를 활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게다가 아버지가 그래도 5년 정도는 계속 회사를 운영을 아들과 도와주면서 같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올해 보시면 사후 관리가 예전에 뭐 10년, 7년 했는데 5년까지로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회사에 있으실 때 이 사후 관리를 문제 없게 하는 거를 도움을 주면서 같이 회사를 운영하실 수가 있죠. 요건도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주된 업종을 변경하지 않으면 되고 그다음에 대표이사직 아들이 계속 유지할 거고 지분 매매할 일이 없으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정도의 요건을 갖춘다 그러면 이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님이 나는 이거 너무 사후 관리 그래도 싫다. 아예 업종을 뭐 다른 걸로 바꾸실 수도 있고 등등등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요거 하나 제가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뭐냐면 특정 법인과 거래를 통한 증여 이제 의제라는 어떤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얘는 뭐냐면은 그러니까는 특정 법인이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 우리 쉽게 생각하면 우리 자녀, 그렇죠? 우리 자녀나 아니면은 저희 친족,
그렇죠? 친족이 특수관계는 아니면 이제 그 친족이 이 특정 법인의 지배주주인 그 경우가 특정 법인인 거야. 즉 어떤 법인이 하나 있는데 그 법인의 주요 지배주주가 우리 아들이나 아니면은 우리 이 대표님의 어떤 친족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경우를 우리가 이제 특정 법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제 이 특정 법인에 우리 대표님이 뭔가를 이익을 주는 거야. 그랬을 경우에는 이제 이익의 무상 이전이라고 해서 뭐 대표적으로 이 법인이 우리 대표님 회사의 주주일 수도 있어요. 주주인데 대표님이 자기는 배당을 안 가져가고 이 특정 법인한테 초과 배당을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 차원에서 대표님이 특정 법인한테 이자 안 받고 돈을 빌려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대표님 개인 자산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유리한 조건으로 받을 수 있도록 담보를 제공해 줄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익을 주게 되면 이 이익을 받은 이 특정 법인은 법인의 지배주주가 우리 대표님이랑 어쨌든 상증세법상 특수관계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다라고 하면 이익받은 부분에 있어서 법인세를 2차적으로 내는 건 당연한 거고요. 2차적으로 그 주주들도 증여세를 내는데 증여세를 낼 때 100% 다 내는 건 아니고 각각 주주들이 받은 증여이익이 1억 원이 넘지 않으면 증여세를 안 내는 거고 1억 원이 넘었을 때만 내는 거라 요 1억 원을 잘 활용을 해서 뭐 초과 배당을 하든 그다음에 담보 제공을 하든 그다음에 뭐 대출을 하든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활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뭐가 있냐면 이 경우에 있어서 지금 다음 페이지에 이거 저 CO 리포트의 가업승계 쪽에 이제 니즈환기 자료로 있는 내용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특정 법인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이익을 봤어. 근데 그 이익을 봤었을 때 거래가 어떤 거래냐면은 자본을 통해서 보시는 것처럼 불균등 저가 유상 감자 여기에는 이제 자기 주식 이익 소각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랬을 경우에는 상증세법상 45조 5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그러니까 앞서서 말한 특정 법인에게 제공한 무상이익 제공이라는 그 카테고리 범위 안에 이렇게 자기 주식을 우리 아버지만 불균등으로 이익 소각을 하는 이런 자본 거래를 하게 되면 누가 이익을 봐요? 생각을 해보시면 아버지가 99% 지분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들이 지배주주로 있는 특정 법인은 1%만 그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런데 이익 소각을 하는데 시가로 이익 소각을 아버지 것만 하면 아버지가 내야 되는 세금이 되게 많잖아요. 양도 차익 때문에. 그래서 액면가로 아버지 것만 불균등으로 이익 소각을 하는 거예요. 배우기로는 불균등 이익 소각을 해버리면 어때요? 이게 아버지가 본인 거를 희생하는 거잖아.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아들은 1%밖에 아니었지만 이 99% 지분이 없어지니까 아들의 지분율이 확 올라가게 돼요. 그러면 이거는 증여 아니야? 이익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개인한테 이렇게 아버지가 불균등 액면 이익 소각하고 그 이익을 본 주주가 아들, 개인 주주였으면 당연히 증여세를 내야 되는데 이게 특정 법인에게 한 경우였다라고 했었을 때는 이게 이제 증여세를 과세하는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활용을 해가지고 지금 아들이 이 회사에 지분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래서 뭐 창업하기 위해서 창업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제 증여를 하는 과세 특례 앞에 그게 또 있었죠. 그걸 활용을 해서 아들에게 이제 자금을 증여를 해서 세금 없이 그 자금으로 아들이 예를 들어서 신설법인을 설립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신설법인이 이제 특정 법인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아들이 대주주니까. 그리고 100% 지분을 가지고 있을 수 있거나 아니면 가족으로 구성을 할 수 있고요. 그러면은 그 신설법인이 아버지 회사의 지분을 그냥 뭐 10% 내, 5% 내 조금만 매수를 하는 거예요, 시가로. 그래서 주주를 한 다음에 이제 아버지의 지분을 100% 불균등 액면 이익 소각을 하게 되면 아버지는 이제 액면가에 대한 대가만 받고 자연스럽게 아들의 지분이 높아지는, 아들 회사의 지분이 높아지면 이 아들 회사가 일종의 이제 홀딩스, 지주회사가 돼서 이 아버지 회사를 운영을 하게 되는 거. 그러면 이제 가업상속 공제 이런 거를 활용하지 않아도 이제 가업승계를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해서 회계법인에서도 많이 이제 컨설팅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내용이 100% 이해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의뢰하신 회원님한테는 제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나중에 설명을 드릴게요. 어쨌든 이런 방법도 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보니까 아까 주주 구성에 차명주주 먼저 해결하고 일단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근데 그 외에 또 2명의 다른 주주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주주가 있는 상태에서 아버지 것만 불균등 액면 이익 소각을 해버리면 그 주주들의 지분도 올라가고 그 주주들은 개인이기 때문에 증여세 이슈가 생겨버려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불균등 이익 소각을 하려고 하면 나머지 그 3명도 다 같이 여기에 참여를 해버려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게 쉽지 않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케이스는 100% 다 가족 주주로 구성이 돼 있거나 아니면 아버지만 지분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좀 활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되고, 그러다 보니까 좀 현실적인 방법이 앞서서 말씀드렸던 가압승계 주식 증여하는 거가 더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됐습니다.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지급금을 설명을 드릴게요. 이게 제가 오늘 2개를 설명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깊게 좀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가지급금 그 또 다른 2번째 케이스까지는 가지를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저희가 다음 강의 때 여러분들한테는 공유를 하고요. 회원 그 의뢰를 하신 회원님께는 제가 전화로 별도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것도 사실 오늘 얘기한 내용들을 들으시면 일정 부분 응용을 해가지고 이제 활용을 하실 수도 있는 거여서 좀 되시고, 강의 때는 제가 다음 강의 때 그 사례를 좀 안내를 해드리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지금 가지급금도 설명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회사가 지금 가지급금이 20억, 2억도 아니고 20억이나 있잖아요. 이 어마무시한 가지급금을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회사가 지금 대표이사가 둘인 각자 대표이사 체제잖아요. 공동대표이사도 그렇고 원래 대표이사가 이 가지급금을 떠맡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2명이면은 2명이 나눠서 이걸 가져가야 돼요. 의무는 아니에요. 한 명한테 몰 수도 있지만 그래서 가끔씩 아무 생각 없이 한 명한테 몰아져 있는 회사들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대표이사가 둘이기 때문에 둘이 이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래서 먼저 확인하실 게 실제로 세무조정계산서상에서 이 기장세무사님이 이 회사의 가지급금을 누구 명의로 누구를 귀속자로 해서 주임종 당기대여금을 처리를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100% 지금 아버지 이름으로 가지급금이 20억이 잡혀 있는 건지 아닌지를 확인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100% 아버지로 되어 있으면 일부는 또 아들 명의로 이거를 귀속자를 좀 변경하실 수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인정이자 부분에 대해서 소득세로 이제 상여로 처리를 해가지고 한 거면은 그 소득세 좀 신고 조정할 필요는 있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한 사람 명의로 되어 있는 가지급금은 좀 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말씀을 드리고, 그게 아니라 그냥 아버지가 100% 이 가지급금을 본인이 다 떠안고 해결을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라고 하면은 보시면 첫 번째, 이 회사는 뭐 특허가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뭐 하나를 더 만드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번에 특허를 아버지 명의로 해서 출원 등록을 해서 특허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회사에 넘겨서 그 부분에 감정평가를 받아가지고 매각대금 받을 거를 가지급금과 일부 상계를 하실 수도 있고요. 그 방법도 일부를 왜냐면 영업이익이 엄청난 회사잖아요. 그래서 이제 특허권 평가를 거의 5억 원 가까이 4억 원 이상으로 해도 5억은 최대한 이제 안 넘는 게 맞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는 회사이고, 왜냐면 보시면 영업이익의 한 1.2배 정도까지 특허권 평가가 가계산을 해도 이제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2번째는 뭐냐면 아버지가 지금 설립 때부터 계속 회사를 근무를 하셨대요. 그러니까 퇴직금이 어마무시하게 쌓였겠죠. 그래서 이 회사에 퇴직금 지급 규정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없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만드시면 되고요. 그래서 단순히 지급 배수를 3배수로만 해서 일괄 소급을 하실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대표님의 급여는 실제로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확인하시고 급여가 1억 원이 아니다 그러면 여기 급여 및 퇴직금 정보 들어가셔갖고 수정하시면 되죠. 그래서 어쨌든 보니까 대충 그러면 아버지의 퇴직금이 얼마로 예상이 될까 했었을 때 현재 시점으로 이렇게 1억 원 연봉의 3배수만 계산을 했었을 때는 한 8.8억 원 정도? 근데 실제 아버지가 6년 뒤에 퇴직을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6년 뒤로 계산을 하면 10억 원 정도가 되는 거고요. 급여가 만약에 연봉이 1억 5천이다 아니면 앞으로 더 늘릴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 은퇴 시점에 16억까지도 퇴직금을 만드실 수가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마지막 퇴직 시점에 아버지의 퇴직금으로 상당 부분을 일부 가지급금을 상계를 하는 방법이 있죠. 그리고 일부 뭐 아들로 분산을 해서 또 이제 아들이 다른 방식으로 아들의 뭐 퇴직금이라든가 아들의 자기 주식 취득을 통해서도 활용할 수 있지만 아버지가 다 해결해주고 싶다 그러면 현재 시점에서 어쨌든 고려를 해볼 만한 건 아까 아버지 명의로 특허권을 등록을 해서 회사에 넘기는 것, 그다음에 마지막에 퇴직금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버지 주식을 회사에 자기 주식 취득을 하면 양도 차익이 되게 크겠죠. 자, 그러면 이때는 뭘 활용할 수가 있냐면 이것도 또 이제 적용할지 안 할지 모르잖아요. 아버지의 배우자가 어머님이 있다 그러면 어머니한테 이제 배우자 증여를 해서 주식을 6억 원 정도 그거를 이제 증여를 받아서 뭐 배당을 한두 번 정도 한 다음에 다음 해나 그 다음에 정도 그거를 이제 자기 주식 취득을 해가지고 그 대가 받은 거를 아버지가 다시 받아서 그걸로 가지급금을 해결할 수도 있는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 그런 컨설팅을 할 수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아니면은 배우자한테 주식 증여를 해놨다가 나중에 2, 3년 뒤에 다시 증여를 이렇게 받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지급금이랑 상계도 할 수 있는데 이제 아버님의 배우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현재 모르니까 이런 카드들을 쓸 수 있다까지 해서 제가 요 첫 번째 상담 케이스는 설명을 좀 맞추려고 합니다. 이렇게 좀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케이스는 그냥 운만 좀 떼어들어 볼게요. 두 번째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였냐면은 이제 형님에게 있는 40%를 우리 대표님이 다시 회수를 하기를 원했던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어떤 복잡한 상황이냐면 지분은 40%를 줬어. 그리고 이제 대표님 이건 차명이다라고 하지만 또 이게 말이 안 되는 게 이 형님이 이 회사의 등기 임원이에요. 등기 임원인데 실제로 가족이고 근데 이걸 차명이라고 했었을 때 참 명의신탁 주식이라고 보기가 되게 어렵죠. 왜냐면 등기를 했다는 건 경영에 이미 참여를 한 거잖아요. 게다가 대표님이 자기 명의로 가지급금 빼가지고 그 돈으로 형님한테 투자금 정도에 해당되는 걸 뭐 또 상환을 했대요. 조금 이런 좀 말도 안 되는 왜냐면 주식은 그대로 있는데 투자금은 상환했다고 하고 이런 케이스여서 조금은 제가 특이 케이스고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서 다음 강의 때 설명을 드리고 요 회원님에 한해서만 제가 미리 좀 전화를 해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가지급금 해결하고 이런 것들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방법이기 때문에 동일해서 제가 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6월 라이브 강의 여기까지 좀 마무리를 하고요. 지금 저희가 이제 지금 유료 회원 또 시오 파트너 한 번 정도 이제 무료 회원으로 가입하신 분들만 요 라이브 강의에는 참여를 하게끔 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제가 이 강의를 하는 이유가 저희 시오 파트너를 널리 홍보를 하려고 하는데 또 저희 유료 회원분들께서 너무 시오 파트너를 좋아해 주신 나머지 본인만 쓰고 싶다. 남들은 이걸 몰랐으면 좋겠다. 이제 우스갯소리로 얘기를 해주시는데 저는 진심을 느꼈어요. 근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계속 업그레이드를 하고 이런 무료 서비스를 하는데 당연히 힘이 들겠죠. 그래서 또 나만 쓰고 싶다라는 욕심도 있으실 수도 있지만 또 주변에 널리 홍보를 해주시는 게 저희 러닝베스트가 또 계속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홍보를 많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7월은 일단 라이브 강의를 좀 스킵을 할게요. 여러 가지 좀 이슈들이 있어서 저희가 7월은 스킵을 하고 8월 달에 여러분들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객 본인들 상담 신청해 주시면 강의 때뿐만 아니라 못하면 따로라도 제가 좀 응대를 해드릴 수 있으니까 고객 신청 부분도 상담 신청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다음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